제5막 대한해협 해전. 백두산함 승조원들은 6월 25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부두에서 체조를 하고 속옷과 작업복을 세탁했다. 그리고는 아침 식사를 하고 함내 청소를 마친 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오전 10시경 지프차 한 대가 부두 도로를 따라 백두산함 쪽으로 달려왔다. 현문에서 멈춘 지프차에서 어떤 영관 장교가 내렸다. 진해 통제부 김성삼 사령관이었다. 김성삼 대령은 현문으로 들어서면서 당직 사관인 필자에게 함장 계신가 물었다. 어젯밤 11시 30분에 입항해 영해 거주자들은 다 집으로 퇴근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작전 명령이 떨어졌다. 장병들을 급히 소집하고 출동 준비를 하라. 사령관님, 저희 배에는 전화도 차도 없습니다. 사병들을 풀어 집집마다 찾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동해안에 인민군 군대가 침공했다. 내가 헌병대장에게 지시해 영해 거주자들을 소집할 테니 출동 준비를 하라. 그리고는 김성삼 대령은 급히 현문을 나섰다.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구나. 북한 김일성 공산군들이 남침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후 헌병이 3쿼터를 타고 부두로 와서 당직 사관을 찾았다. 현문으로 나가니 헌병은 사령관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영해 거주자 집을 찾아가야 하는데 집을 알만한 사람들을 차출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영해 거주자 집을 잘 알고 있는 몇 명을 헌병차에 태워 보냈다. 시간이 지나자 먼저 최용남 함장을 비롯한 송석호 부장, 신만균 기관장 등 장교들이 배에 들어오고 곧이어 영해 거주 사병들이 헌병차에 실려왔다. 진해 해군 병원장 김기전 대령이 군의관 김인현 중위와 위생사 김창길, 강윤성 이명을 백두산함으로 데리고 왔다. 백두산함에는 군의관 편성이 없었고 위생사 1명만 편성되어 있었다. 위생사 윤영록 3등 병조가 근무하고 있었다. 김기전 원장은 일본에서 의과대학을 나와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던 경험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군함의 군의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편성에도 없는 군의관 1명과 위생사 2명을 승조시켰다. 12시경 영해 거주자 모두가 귀함했다. 함장은 우선 유류와 물을 가득 싣고 식량과 1개월 분량 적재를 지시했다. 포탄은 국내에 없어서 더 확보할 수가 없었다. 유류, 물, 식량을 탑재 후 함장은 승조원들을 한미 갑판에 집합시켜 일전을 다졌다. 적 인민군대가 오늘 새벽 동해안 옥계, 임원 해안으로 쳐들어왔다. 우리는 지금 동해로 출동한다. 적 상륙군을 경멸해야 한다. 각자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자. 백두산함은 소해정 YMS 512정과 518정을 대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518정 출동 준비 지원으로 512정만 대동하고 오후 3시경 부두를 떠났다. 해사 1기생 양혜경 소령이 지휘하는 518정에 준비되는 대로 뒤따라오도록 했다. 진해수로를 통과하고 가덕도를 돌아 18시 40분 부산 앞바다 5-6도 동방 약 2마일 해상에서 045도 침로를 잡아 항진하다가 19시 30분에 028도로 변침했다. 필자는 20시부터 항해 당직을 위해 15분 전에 함교로 올라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항해 당직사관 임무를 인계받았다. 통상 항해 때와 경비 때에는 3직제로 항해 당직을 섰다. 항해 당직사관은 부장, 포술장, 갑판사관 3명이 번갈아 맡았다. 울산 앞 방어진 동방 3마일 해상을 지나던 20시 12분, 우연견시 조병호 1등 수병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다. 우연견시 보고, 우연 45도, 수평선에 검은 연기 보임. 필자는 즉시 쌍안경으로 우연 45도 수평선을 보았다. 수평선의 검은 연기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가 며칠 전이었던 때라 어둠이 깔리기 전이었다. 함장께 보고했다. 함장은 즉시 함교로 올라왔다. 함장님, 저기 수평선에 검은 연기가 흐르는 것이 보이지요? 함장님, 그쪽으로 가서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오일리정과 속력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YMS는 최고 속력이 12노트였지만 항해할 때에는 통상 8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했다. 연기를 내고 있는 선박은 부산으로부터 동북방 약 30마일 해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어선은 그렇게 많은 연기를 뿜어낼 수 없었다. 화물선 같은 큰 선박에서나 낼 수 있는 연기였다. 최용남 함장은 그래, 확인하러 가자. 512정과 518정은 예정대로 묵호항으로 계속 북상시키고 우리 배는 검은 연기 정체를 확인하자. 당직 사관인 필자는 박순서 조타사는 512정에 우리 배는 검은 연기를 확인하고 합류할 터이니 귀정은 지정된 침로로 계속 항진하라고 발광 신호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때 518정은 512정 후방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최고 속력 18노트까지 낼 수 있었던 백두산함은 검은 연기 쪽을 향하여 15노트 속력으로 달렸다. 해상 상태는 남서풍 2노트, 파고 1m였고 시계가 좋았다. 21시경 괴선박과의 거리가 포 사정권에 들어오자 함장은 총원 전투 배치를 명했다. 승조원들은 총원 전투 배치, 총원 전투 배치, 총원 전투 배치 복장하면서 순식간에 각자의 전투 위치로 뛰어갔다. 요즘은 전투 배치 시 작전관이 함장을 보자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함정에 작전관 직책이 없어 갑판사관이 함장 보좌 임무를 했다. 21시 30분경 괴선박 형체가 어렴풋이 시야에 들어왔다. 우리 해군의 FS와 비슷하고 2개의 마스트가 달린 약 1000톤의 증기선으로 보였다. 침로 190도, 속력 10노트로 항진하고 있었다. 괴선박은 우리 배를 보자 속력을 더 올렸다. 백두산함은 괴선박이 우연 선미로 접근하며 쌍안경으로 관찰했다. 괴선박 선체는 새까만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고 선체에 표시되어야 할 선명이 없으며 국기도 달려있지 않았다. 함장은 더욱 수상한 생각이 들었다. 당직 사관인 필자는 최도기, 김세연 상등병조에게 국적, 출항지, 목적지를 문의하는 국제 신호 부호를 찾도록 지시했다. 기류를 준비했으나 날이 어두워 올리지 않고 박순서 상등병조에게 발광 신호를 보내라 했다. 발광 신호를 반복해서 보냈으나 괴선박에서는 응답이 없었다. 그 배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항진했다. 백두산함은 괴선박과 2000에서 3000 야드 거리를 유지해가면서 추적했다. 함장은 우리가 보낸 어떤 신호에도 응답하지 않으니 적 함정으로 의심했다. 함장 지시로 필자는 전문을 기한하여 21시부터 괴선박을 추적한 과정과 동태를 해군 본부에 타전했다. 해군 본부로부터 괴선박의 정체를 확인하라는 회신이 왔다. 또다시 적함으로 의심되어 포격하고자 하니 승인 바람이라는 전보를 보냈다. 해군 본부에서는 괴선박의 정체를 확인하라는 회신뿐이었다. 필자는 울분이 치솟아 올랐다. 함장님, 달리고 있는 저 괴선박의 정체를 더 이상 어떻게 확인하라는 것입니까? 배를 대고 올라가 물어보란 말입니까? 도대체 해군본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옆에 있던 부장 송석호 소령이 나섰다. 적군이 동해안으로 쳐들어왔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저 배 정체만 확인하라니 참 한심하군요. 함장님, 지금 해군본부 참모들 가운데 김일성 공산당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필자가 물었다. 함교에 올라와 있었던 기관장 신만균 소령이 본부에 있는 참모들 중에 공산당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내 동기생 한명수 소령뿐일 거야. 함장 대신 대답해 주었다. 기관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함교로 올라와 있었다. 함장은 작심한 듯 이제 마지막 방법밖에 없다. 정지하라. 정지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는 발광 신호를 보내라. 장교들은 쌍안경으로 저 배의 형태와 동향을 샅샅이 관찰하라. 만일에 대비해 포술장은 탄약을 장전해서 사격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필자는 즉시 조타사에게 정지하라, 정지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국제신호 부호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최도기 상등병조는 찾아놨습니다. 정지하라는 부호는 K이고 정지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는 부호는 OL입니다.
고 즉각 보고했다. 조타사들은 함장의 지시를 옆에서 듣고 재빠르게 보호를 찾아 놓았던 것이다. 22시 30분경 백두산함은 KOL 보호를 발광으로 보내며 근접 기동을 개시했다. 괴선박은 백두산함에 접근해 오면 침로를 바꾸면서 계속 남아있다. 백두산함은 15노트 속력으로 괴선박의 우연 후미로 접근했다. 거리 1000, 500, 300야드로 좁혀 들어갔다. 함교, 조타실, 포대에 배치된 장병들은 바짝 긴장했다. 이때 함교에 있던 최용남 함장, 송석호 부장, 신만균 기관장, 김인현 군의관, 그리고 당직사관인 필자가 쌍안경으로 괴선박을 뚫어지게 살폈다. 장교들은 자기 눈에 들어온 괴선박 행태를 소리 높여 외쳤다. 무장한 군인들이 포대와 갑판에 있습니다. 함수에 대포가 있습니다. 저기 함교 뒤편 양쪽에 기관포가 보입니다. 함장은 기 오른편 전타, 양현 앞으로 전속을 명령했다. 백두산함은 괴선박과의 거리를 벌린 후 괴선박을 우연 45도, 거리 3000야드로 앞에 두면서 추적했다. 이때 시계바늘은 23시를 조금 지나 있었다. 함장은 긴박했던 순간을 벗어나 한숨 돌리고 저 배는 틀림없이 적 군함이다. 포대와 갑판에 무장 군인들이 있고 선명, 국기도 없으며 우리의 정선 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니 분명히 적함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렇다면 저 배에 타고 있는 무장된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나?고 물었다. 장교들은 지금까지 관찰한 것을 나름대로 추측하여 무장군인 숫자를 말했다. 직접 배에 올라가 세어보지 않고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일이었으나 약 600명 이상으로 의견을 모았다. 장교들은 이구동성으로 함장님, 적함이 틀림없습니다. 공격하시죠. 라고 건의했다. 함장은 23시 20분경 당직사관인 필자에게 이 상황을 해군본부에 보고하고 우리는 전투에 돌입한다고 타전하라 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장교들을 사관실로 집합시켰다. 필자는 전문을 기한하여 함장 결재를 받고 통신장 서순옥 병조장에게 플래시로 타전하라 지시했다. 전문 타전은 23시 30분이었다. 그리고 필자는 갑판선임 김종수 1등 병조에게 조함을 잠시 맡기고 사관실로 내려갔다. 사관실에는 함장 최용남 중령, 부장 송석호 소령, 기관장 신만균 소령, 포술장 유용빈 중위, 복수 근무 중이던 기관사 강명혁 중위와 김종식 소위, 군의관 김인현 중위가 와 있었다. 함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귀관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가 추적해온 괴선박은 적 군함이 틀림없다. 적은 오늘 아침 동해안으로 침공해 왔다. 저 배는 대포와 기관포로 무장하고 수백 명의 무장 군인들을 태우고 있다. 저 배의 침노로 보아 부산을 점령하려고 내려온 것으로 판단된다. 김일성 공산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적이다. 이제 전투에 돌입한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함장은 장교들의 표정을 살펴보면서 덧붙였다. 전투에 돌입하면 다시 만나지 못할 수 있다. 함장은 다시 한번 장교들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본 후 말했다. 꼭 이기고 다시 만나자. 냉수로 함께 건배하자. 사관실 당번병이 8개의 물컵에 냉수를 따랐다. 살아서 마지막 마시는 대한민국 물이다. 장교들 얼굴에는 긴장감을 넘어 달관의 경지에 이른 듯 편안함이 흘렀다. 모두 비장한 각오로 잔을 부딪히면서 싸우자고 외쳤다. 필자는 건배를 마치고 곧바로 함수 사병 침실로 달려가서 포갑부 대원들을 집합시켜 일전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적해온 괴선박은 김일성 공산당 군함이다. 적은 오늘 아침 동해안으로 침공해 왔다. 저 배는 무장군인들을 가득 싣고 부산을 점령하려고 내려오고 있다. 이제 전투에 돌입한다. 그동안 우리가 땀 흘려 훈련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해서였다. 침착하라. 죽을 각오로 싸우자. 죽더라도 깨끗이 죽자.
세탁한 옷으로 갈아입고 전투 배치에 임하라. 적을 먼저 죽여야 내가 산다.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장병들의 우렁찬 함성이 함내를 진동했다. 사기가 충천했다. 당시 백두산함 사병들은 항해, 기관, 갑판, 통신학교를 졸업한 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새로 도입한 해군의 유일한 전투함에 승함했다는 자부심 또한 강했다. 포갑부 대원들에게 일전을 다진 후 함교로 달려가 보니 적함은 항해등도 끄고 등화 관제를 했으나 왼쪽 현의 등만이 켜져 있었다. 함장은 일본 쪽으로 도주하지 못하도록 적함을 함수 우연에 유효 포격거리를 두고 기동하도록 지시했다. 이때 통신장 서순옥 병조장이 숨가쁘게 함교로 올라와 해군 본부에서 적함을 격치 말하는 명령이 왔습니다. 고 보고했다. 함장은 이미 전투를 기동 중이었다. 함교에는 함장, 포술장, 갑판사관, 견시 조병호, 김주호 상등병조, 신호사 최도기, 김세현, 박순서 상등병조가 있었다. 부장은 함교와 조타실을 왔다 갔다 했다. 조타실에는 조타사 김창학 상등병조, 속력 명령을 기관실에 절하는 텔레그라퍼 장학록 상등병조, 조타일지를 기록하는 서무사 김진영 이등병조가 있었다. 김창학과 장학용은 교대로 조타키를 잡았다. 함장은 포술장에게 거리 3마일에서 위협사격으로 한 벌 쏘라. 적이라면 응사에 올 것이다. 그러면 정확히 때려 빨리 격침시켜라. 고 했다. 이때 함장은 적함이라고 확실히 심증을 굳혔으나 만에 하나 외국 선방일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3인치 주포 요원은 장포장 최성립 병조장, 사수 홍양식 이등병조, 선해수 이유택 상등병조, 측거수 정인화 이등병조, 전하수 김춘배 상등병조였다. 선임 갑판사 김종수 1등병조는 취사병 문영구 수병 등을 지휘하여 탄약 상자를 포대 갑판으로 올리는 일을 맡았다. 탄약 장정수는 전병익 2등병조, 유병화, 박승만 상등병조가 담당했다. 함교 후부 갑판에 거치된 50중기관총 51포에는 사수 조경규, 탄약수 조삼재 2등병조, 52포에는 사수 권진택 1등병조, 탄약수 이태기 2등병조가 배치되었다. 백두산함은 남쪽으로 침노를 잡고 있는 적함의 좌연 후미 3마일 위치로 접근해 갔다. 함장은 적함을 우연 45도 방향으로 사격할 수 있도록 조함하라고 지시했다. 잠시 후 필자는 적함과의 거리 3마일에 도착했습니다. 고 소리쳤다. 포술장은 장포장에게 사격 준비를 명령했다. 장포장의 포탄 장정 명령에 전변익 2등 병조가 포탄을 장전했다. 3인치 주포사수와 기관총 사수는 계속 적함을 조준하며 사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00시 30분 함장의 사격 명령이 떨어졌다. 장포장의 적함 우연 45도, 거리 5천, 쏴! 우렁찬 목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3인치 포탄 첫 발이 포성을 울리면서 적함으로 날아갔다. 모두 조마조마했던 가슴이 일시에 풀렸다. 백두산함은 인수 후 포탄이 아까워 모의탄으로만 훈련을 했고 실탄 사격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연 포탄이 발사될 것인가 마음을 졸였던 것이다. 포탄은 적함에 약간 못 미쳐 떨어졌다. 적함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응사해 왔다. 백두산함은 속력을 올려 접근하면서 주포와 기관총으로 적함을 공격했다. 적함은 우리 배와 거리를 벌리려고 속력을 올리고 침노를 바꾸며 항주했다. 백두산함은 적함과의 거리 3,000야드 내외의 거리를 유지하며 3인치 포탄 약 20발을 쐈다. 그중 두세 발이 적함에 명중하여 불꽃이 피어올랐을 뿐 나머지는 바다에 떨어졌다. 적함에서 쏜 포탄들도 우리 배 주위에 떨어졌다. 쌍방간 치열한 포격전이 계속되었다. 50중기관총은 계속된 사격으로
약협이 총렬에 녹아붙어 고장이 났다. 사수 조경규, 권진혁 1등 병조와 탄약수 조삼재, 이태기 2등 병조는 침착하게 총신을 갈아 끼우고 열이 난 총신을 냉수에 수건을 적셔 식혀가며 사격했다. 당시 백두산 함에는 레이더가 없어 목측으로 거리를 어림잡았다. 함교 장교들이 적함과의 거리를 목측하고 포술장은 포탄이 적함보다 멀리 떨어지면 거리를 줄이고 못 미치면 거리를 늘리고 사격했다. 피아가 서로 기동하고 배마저도 흔들려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것이 어려웠다. 뒤늦게 달려온 YMS-518 정도 37mm 포로 적함을 향해 사격했다. 치열한 포격전이 20여 분 계속되었다. 함장이 물었다. 포탄 몇 발 쐈나? 포술장은 30발가량 쐈습니다. 대답했다. 함장은 속이 타들어갔다. 작전 명령은 동해안에 상륙하는 적 상륙군을 격퇴하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가져온 포탄은 100발밖에 없다. 이 포탄을 다 쓰면 전투를 계속할 수 없다. 눈앞에 있는 적함을 놔두고 북상에서 장명대로 적 상륙군을 격파할 것인가? 아니면 적함을 격침시킬 것인가? 결심해야 할 순간이다. 부산에 상륙해 교란 작전을 전개한다면 우리에게 더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함장은 적보다 우세한 속력과 3인치 포의 정확한 명중률로 속전속결하기로 결심했다. 함장은 나침의 앞 간판을 붙잡고 함교에 있는 장교들에게 결연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전속으로 적함에 접근 공격한다. 거리 1000야드에서 정확하게 때려라. 목표는 함교, 기관실, 흘수선이다. 백두산함은 전속으로 적함을 향해 돌진했다. 1000야드에서 쏜 여러 발의 포탄이 적함 함교를 폭파했다. 이어서 적함 마스트가 꺾여 나갔다. 함교 조타실 포 요원들의 만세 만세 함성이 터졌다. 적함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수발의 포탄이 기관실에 명중했다. 적함은 검붉은 연기에 휩싸여 좌연으로 기울며 침몰하고 있었다. 공안시 10분경 적함과 300야드 거리까지 접근했다. 3인치 포는 계속 흘수선을 때렸다. 50 중기관 총도 계속 불을 뿜었다. 이때 적 포탄 한 발이 백두산함 조타실 외판을 뚫고 자이로 컴퍼스를 때렸다. 자이로 컴퍼스 바로 뒤에서 조타키를 잡고 있던 조타사 김창학 상등 병조가 복부에 파탄을 맞고 쓰러졌다. 동시에 파편이 김종식 소위의 발꿈치를 치고 나갔다. 부장이 아수라장이 된 조타실을 수습했다. 장학용 상등병조가 조타키를 잡았다. 이어 적탄 한 발이 3인치 포 가판에 떨어져 파편이 튀었다. 장전수 전병익 2등병조가 가슴에 파편을 맞고 쓰러졌다. 주포 전하수 김춘배 상등병조도 다리에 파편을 맞아 쓰러졌다. 유병화 상등병조가 포탄을 장전했다. 사수 홍양식 2등병조가 외쳤다. 방아쇠를 당겨도 격발이 안 됩니다. 3인치 주포가 고장났다. 함장이 외쳤다. 양현 앞으로 최전속! 백두산함은 최전속으로 현장을 이탈했다. 부상병을 후갑판 아래 사병식당으로 이송하여 응급처치를 하고 3인치 포 수리에 착수했다. 이때 시각이 공안시 20분경이었다. 백두산함은 적함을 빨리 격침시키기 위해 함교와 기관실을 집중 사격했으나 함수 쪽 포대에 대해서는 사격 목표를 삼지 않았다. 적함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상황에서도 함수포로 백두산함의 조타실과 3인치 포 가판을 때린 것이다. 포 요원들은 주포 고장 원인을 몰라 쩔쩔매고 당황하고 있었다. 전기 구동장치에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전기장 김생용 병조장이 긴급히 주포 현장으로 뛰어갔다. 기계와 장비 수리의 능력이 탁월한 그는 격발 장치를 살펴보고 계속된 사격으로 트리거 고무 스프링의 그리스가 가열되어 녹아내려 고장이 났다는 것을 알아내고 새 곳으로 갈아 끼웠다. 주포 사격이 가능했다. 함장은 주포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자 필자에게 현재 위치가 어디인가?
물었다. 함장님, 여기입니다. 하면서 해도를 집었다. 필자는 주포 수리 중 서무사 김진영 이등병조가 기록한 조타 일지를 보고 함 위치를 해도에 표시해 두었다. 함장은 적함에 칠몬된 곳으로 기동하라고 지시했다. 침몰 예상 위치인 34도 52분, 129도 15분 해점에 도착하자 함장 등 함교의 장교들이 쌍안경으로 적함의 잔해물을 수색했다. 하늘은 잔뜩 흐리며 비가 약간 내리고 있어 칠흑 같은 밤중에 수색이 쉽지 않았다. 조타사들이 탐조 등을 바다에 비추었으나 그 거리는 100m도 못 미쳤다. 기름기 있는 물결이 일렁이고 나무판자나 헝겊 등만이 떠다녔다. 이때는 적함이 침몰하기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지난 후였다. 해류에 밀려 먼 곳으로 흘렀나 싶어 남서해역까지 내려가 수색했다. 당시 백두산함에는 오늘날처럼 GPS나 레이더가 없어 오직 육안 또는 DR 항해에 의존했기 때문에 위치 산출에서 정확도가 떨어졌다. DR 항해는 출발점에서 이동하는 자음의 속력과 방향을 계산하고 바람과 조류의 속도, 방향을 가감해서 현재의 위치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함장 지시로 지금까지의 전투 경과를 요약하여 해군 본부와 진해 통제부에 타전했다. 백두산함은 본부 지시로 약 4시간에 걸친 잔해물 수색을 끝내고 05시 45분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포항으로 전속력으로 달렸다. 해군본부에서는 백두산함의 전투 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 통신장 서순옥 병조장이 시간이 걸리는 모스부호 통신을 중단하고 마치 스포츠 경기를 중계방송하듯이 보이스 라디오로 진해 부산기지로 송신했기 때문이다. 한편 해군 참모총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었던 김영철 대령은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의 남친 소식을 듣고 서울 회원동의 해군본부로 가서 참모들을 긴급히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때 손원일 해군 참모총장은 미국에서 구매한 PC함 3척을 이끌고 귀국하던 중 하와이에서 전쟁 발발 소식을 접하고 돌아오는 중이었다. 해군본부는 이날 새벽 묵호 경기부로부터 북한군이 옥계 해안에 상륙했다는 보고를 받고 오전 5시 YMS 509정에 긴급 출동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는 오전 9시에는 해본 장명갑 제48호로 전 해군부대의 비상경계와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했다. 이어서 진해 통제부에 PC-701함, YMS-512, YMS-518정을 동해로 출동시킬 것을 명령했다. 해군본부에는 참모총장 직무대리 김영철 대령, 작전국장대리 김용호 소령, 정보감 한명수 소령, 함정국장 이종우 중령, 통신감 한득순 소령으로 해군 지휘부가 구성되었다. 해군본부는 38도선에서 멀리 떨어진 동남쪽 해상에서 괴선박에 대한 정보를 3차례나 백두산함으로부터 받았으나 전쟁 발발 당일 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던 때라 섣불리 명령을 내릴 상황이 아니었다. 백두산함의 괴선박 정보와 포격 명령 요청은 해군 본부를 통해 국방부와 경무대에도 보고되었다. 23시 30분부터 00시 10분까지 해군 본부에서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경무대에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은 통신감 한득순 소령은 한명수 소령에게 전화기를 건네주었다. 경무대에서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전화한 것이다. 네, 정보감 한명수 소령입니다. 네, 백두산함이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적함으로 판단됩니다. 적함으로 판단되면 격치 마라. 예, 각하. 곧 조치하겠습니다. 한명수 소령은 전화 내용을 김영철 대령에게 보고했다. 김영철 대령은 격침 명령을 내리는데 주저했다. 괴선박이 군함이라는 것에 확신은 가지만 선명과 국기가 없어 어느 나라 군함인지를 확실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참모들은 김영철 대령의 기색을 살피고 입만 쳐다보고 있었다. 이때 한명수 소령이 결연하게 말했다. 김 대령님, 오늘 새벽 북한 공산군이 38도선을 넘어 우리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시 상태에 있습니다. 백두산함에서 보고된 내용으로 보아 적함이 확실합니다. 즉각 공격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김영철 대령은 돌아보며 다른 참모들에게도 의견을 물었다. 다른 의견은 없었다. 격침 명령을 내려라. 해군 참모총장들이 김영철 대령의 명령이 떨어졌다. 시간은 6월 26일 00시 10분이었다. 한명수 소령의 결연한 건의는 그의 축적된 대공정보와 작전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전쟁 발발 이전 대공정보와 숙군 업무를 맡았고 1949년 8월 몽금포 기습작전 때에는 특공대장으로 참전했던 그였다. 신성모 장관이 한명수 소령에게 직접 전한 것은 손원일 참모총장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 해군에 관한 일이 있으면 한명수 소령에게 지시하면 된다고 국방장관께 말씀드렸기 때문이다. 포항으로 항진할 때 필자는 사병식당의 응급실로 뛰어갔다. 군의관 김인현 중위는 김창학과 전병익의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말했다. 군의관은 배멀미로 심한 구토를 해가면서 출혈이 심한 김창학, 전병익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배멀미를 하지 않는 위생사 윤영록 상등병조는 군의관 곁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응급수술을 돕고 있었다. 피를 많이 흘린 두 중상자는 연신 물을 찾았다. 주계장 조경규 1등 병조가 컵에 물을 갖고 와서 입에 댔으나 마실 힘조차 없어 솜에 물을 적셔 입에 떨구었다. 함장은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말한 군의관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독려했다. 필자는 두 중상자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가판사관님, 적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었다. 격침했다. 살아야 돼. 정신 차려. 라고 외쳤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두 용사의 눈빛이 환히 피었다. 이들은 가쁜 숨을 내쉬면서 끝까지 싸우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 필자는 또 이겼다. 정신 차려. 소리쳤다. 이들과 같이 승리의 기쁨을 같이 하고 싶었다. 두 용사는 마지막 기력을 다해 숨을 몰아쉬며 대한민국 말끝을 맺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필자는 그들의 손을 잡았다. 두 용사가 끝맺지 못한 마지막 말.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을 지켜다오로 들리는 듯했다. 전병익 2등 병조는 제대를 한 달 앞두고 있었으며 곧 결혼할 약혼녀 사진을 군복 윗주머니에 간직하고 동료들에게 자랑하곤 했던 그였다. 백두산함에 승조하여 그들과 침식을 같이 하고 고락을 나누며 정겹게 함상 생활을 해온 지난 3개월 동안 그들과 나눈 이야기는 한결같았다. 36년 만에 잃었던 나라를 찾아 세웠다. 일제 때는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싶어도 나라가 없어서 못했다. 대한민국은 소중한 우리들의 보금자리다. 우리들은 이 나라를 잘 가꾸고 지켜야 할 군인이다. 조국의 군복을 입고 조국의 총대를 들고 내가 지켜야 내 조국이 있다는 것이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우리나라를 말살하려는 적은 소련의 앞잡이 김일성 공산당이다. 조국 통일 전선에서 장렬히 전사할 때 대한민국 만세를 드높이 부르며 통일 조국의 밑거름이 되자 이것이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책무이고 군인의 본분이며 또한 보람이다. 김창학 전병익은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대한민국 품에 잠들었다. 백두산함이 포항 앞바다에 이르니 남상희 포항경비부사관이 대형 어선 2척을 끌고 다가왔다. 남사령관은 어선을 백두산함에 계류하고 배 올라 최 함장, 적함을 격침시켰다면서요. 승전을 축하합니다. 전사자와 부상자를 어선에 옮겨 태우십시오. 함장은 장병들이 온 힘을 다해 잘 싸웠습니다. 그런데 부상자를 돌보기 위해 군의관을 따라 붙여야 할까요? 라고 물었다. 남사령관은 또 전투해역으로 출동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군의관은 배에 남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포항시대 의사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우선 부상자를 시내 병원에서 응급치료하고 상태를 보면서 진해 해군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전선으로 떠나십시오. 건투를 기원합니다. 함장은 출동할 때 진해 해군 병원에서 파견한 김창길, 강윤성 2명의 위생사를 동행시키고 남사령관 참 고맙습니다. 군의관을 따라 붙일까 말까 걱정 많이 했습니다. 부상자를 잘 치료해 주십시오. 백두산함은 전사자와 부상자를 어선에 옮기고 옥계 해안을 향해 뱃머리를 돌렸다. 북상 중 YMS 512정과 518정을 만난 편대를 이루어 침노를 잡았다. 6월 27일 새벽 묵호 앞바다를 지나 적이 상륙했다는 옥계 해안을 보니 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다. 옥계 해안에는 적군이 상륙할 때 사용했던 어선 몇 척만이 보일 뿐이었다. 백두산함은 6월 28일 한국 해역에 도착한 미국 군함들과 동해안에서 봉쇄 작전에 들어갔다. 6월 29일 새벽 JMS 305정은 미국 경순양함 준호함의 5인 포격으로 전사 8명, 부상 4명이라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6월 30일부터 북위 37도를 기준하여 이북 해상은 유엔 해군, 이남 해상은 한국 해군이 작전을 담당했다. 6월 30일 해군 본부로부터 진해에 입항하여 전투 중 파손된 곳을 수리한 후 서해 작전에 참가하라는 명령이 백두산함에 떨어졌다. 동해를 이탈하여 진해로 향했다. 진해로 귀향 중 함장은 부장에게 당직자를 제외하고 장병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푹 쉬게 하시오 라고 지시했다. 함장은 먼 수평선을 바라보더니 함교에 있는 당직자들에게 말했다. 내가 작년 11월에 지나모 인수단장으로 미국 시애틀에 갔었지. 그때 내 눈에 시애틀 항만에 있는 군함들 마스트에 뱅뱅 도는 바람개비 같은 것이 보여서 미국인에게 저게 무엇냐고 물었지. 그 사람이 레이더라고 하면서 캄캄한 밤중에도 물체를 훤히 볼 수 있고 거리도 잴 수 있다고 하더군. 지금 우리 배가 그 레이더를 달고 있으면 얼마나 잘 싸울 수 있을까? 레이더를 달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야 할 텐데. 그럼에도 우리는 잘 싸웠어. 고생 많이 했어. 당직 끝나고 푹 쉬라고. 함장은 함교에서 내려와 조타실 장병들을 둘러보고 사관실로 내려갔다. 백두산함은 6월 30일 저녁 진해 군항에 도착했다. 진해 통제부사령관을 비롯한 많은 장교들이 부두에 나와 환영했다. 진해 통제부사령관 김성삼 대령은 최함장 혁혁한 전승을 축하합니다. 고생 많으셨소. 어디 다친 데는 없소? 전투 상황은 통신 참모를 통해 자세히 들었소. 참으로 큰 성과를 올렸소. 라고 말했다. 최용남 함장은 감사합니다. 우리 장병들이 사력을 다해 잘 싸웠습니다. 사령관님, 전사자와 부상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었다. 포항경비부 남성희 사령관이 의사와 위생병을 동반해 와서 지금 진해 해군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전사자는 동상동 관사 뒤편 평지봉 기슭에 안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수리 요원들이 배에 와서 수리할 것입니다. 진해 통제부 사령관과 함장은 전투 상황에 대해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사령관은 작전 명령서를 함장에게 건네면서 말했다. 참으로 미안하지만 수리 끝나는 대로 인천으로 또 출동해야 하겠습니다. 인천 경비부 철수작전을 지원하라는 해군 본부 명령입니다. 우리 해군의 유일한 전투함이니 어찌하겠습니까? 수리가 끝날 때까지 제 관사에서 좀 쉬시지요. 함장은 고맙습니다만 저는 수리하는 것도 봐야 되니 배에 있겠습니다. 사령관님, 저희가 이미 전보를 쳤지만 출동 이전에 전사자와 부상자에 대한 인원 보충과 군수물자 공급을 조속히 해주십시오. 특히 3인치 포탄을 조속히 보충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 배에는 벌써 조함창 수리 요원들이 와서 불꽃을 튀기고 해머를 두드려가면서 수리를 서둘렀다. 적탄이 뚫고 나간 조타실 외판을 메우고 파손된 자이로 컴퍼스는 새 것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전투 중 적탄이 날아와 호요원이 부상당한 경험을 삼아 3인치 포 앞부분에 두꺼운 철판을 용접하여 붙였다.
몇 시간 만에 수리를 완료했다. 백두산함이 진해에 도착했지만 가족들의 생사를 알 수 없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필자의 가족들은 안양에서 살고 있었다. 전쟁 초기 진해는 평시와 같이 평온했지만 가족들이 살고 있던 안양은 인민군이 언제 들어닥칠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가족들은 6월 29일 안양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다. 할아버지는 나름대로의 피난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과 한국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 중 하나다. 가족들의 분산 피난이었다. 가족들이 같이 행동하면 전멸될 가능성이 많아 가게가 끊길 수 있다는 이유다. 6월 30일 수원 매송리에서 최승현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3계조로 나누어 피난토록 명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영섭이가 있는 진해로 가자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원주로 가겠다고 했다. 아버지와 동생 웅섭은 평택 안성을 지나 조치원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 삼랑진을 거쳐 필자가 있는 진해로 내려왔다. 어머니와 동생 호섭은 수원, 안중, 서산, 틀무리 등 경기도와 충청도를 떠돌았다. 어머니는 푸성기를 뜯어 소금을 넣어 끓여 먹고 때로는 동네를 다니며 밥 동량으로 겨우 생명을 이어갔다. 동네 사람들이 주는 호박으로 끼니를 때우다 보니 영양 부족으로 얼굴이 부어 있었다. 9월 28일 서울 수복이 되자 아버지, 어머니, 두 동생은 안양에서 다시 모였다. 그런데 얼마 후 중공군 침공으로 또다시 국민들은 남으로 피난했다. 일사후퇴 때 우리 가족들은 안양을 떠나 필자가 있는 진해로 내려왔다. 소위 봉급으로 식구들을 부양할 방도가 없어 난감했다. 정영규 씨 아들 정재욱은 필자의 아버지를 보급창에 군무원으로 채용했다. 어머니와 두 동생은 도만동 관사 29호에서 필자와 같이 생활했다. 아버지는 여자동 관사를 얻어 별도로 생활했다. 동생 호섭은 진해 비행장에 나가서 정비를 도와주고 벌어온 돈을 식구들의 생계비에 보탰다. 당시 부산, 진해, 마산 등지에 피난민들이 대거 몰려왔다. 피난민들이 먹고 자는 것이 큰 문제였다. 국민들은 식량과 방을 나누어 쓰고 서로 도우면서 난국을 극복해 나갔다.